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취임 후 두 번째인데 지난 100일을 돌아보며 모든 것들이 정상화하고 있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내란 수사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발언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왔던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서 국회가 정하는 틀에서 사법부가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당내 강경파 주장에 힘을 실어준 건데 내란 재판과 관련해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검찰을 믿지 못해 특검을 만든 데 이어 이제는 판사를 믿지 못해 재판부까지 여권 입맛에 맞게 맞추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야당과의 관계 설정과도 관련이 있는데 협치의 길 더 멀어진 듯도 합니다. 첫 소식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강경해진 건 이른바 내란을 언급할 때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특별법엔 내란 혐의 1, 2심 재판을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고 영장 발부도 특별영장 법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며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임받은 선출 권력, 즉 국회가 더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권력을 위계 질서가 있는 관계처럼 보는 건 문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란은 적당히 타협할 게 아니라며 야당과의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달라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죠. 같이 살려면.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서로 지켜줘야 된다. 그제 여야 회동 땐 정청래 대표에게 야당에 더 내어주라며 양보를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이 그 한계선을 분명히 밝힌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소위 검찰, 언론 개혁에 대한 생각도 밝혔는데 이 부분은 당의 기조와는 좀 달랐습니다. 이른바 검찰 개혁과 관련한 후속 논의는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사만 대상으로 해서도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당정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최민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과 언론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이라면서도 개혁은 중립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보안 수사권도 줄 수 없다는 당내 강경파 주장엔 선을 그었습니다.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보안 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그럼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잖아요. 경찰에 모든 수사를 맡기는 것 역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후속 논의는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논의의 주도권을 놓고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 간 이견이 노출됐는데 우 수석 주장에 힘을 실은 겁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생각도 당 언론개혁특위가 밝힌 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엔 높은 배상액을 물어야 하지만 중과실, 즉 실수로 인한 오보까지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하고 실수한 건 다르다.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데. 그러니까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또 징벌적 손배 대상에 언론사만 타깃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유튜브 등 가짜 정보를 유통하는 모든 주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가짜뉴스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업 옥죄기 논란이 일었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악덕 경영진을 압박하기 위한 거라며 더 강한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이정영 기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그것 때문에 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뭐 또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대주주 기준을 한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면 연말에 대거 주식을 팔아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현행대로 50억 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증시의 저평가 이유도 꼬집었습니다. 객관적 지표상 말이 안 되는 저평가 상태인데 왜 그러냐? 그 회사 경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언제 회사 돈을 빼돌릴지 모른다. 이 대통령이 지목한 지표로 따지면 현재 상장기업 800여 곳 가운데 550곳이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더 낮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선 악덕 경영진을 견제하는 차원이라며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거죠.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이 대통령은 집 투기를 잡으려면 반복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갭 투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았습니다.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지금 집값을 올려왔고 국민들한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상속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잠시 잊고 있었다며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의 탈원전 선언도 있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히 하면서 신속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재생에너지 역할을 강조했는데 원전업계는 문재인 정부 때의 암흑기를 떠올리는 듯합니다. 겨우 수출의 길을 열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박상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고 하면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수십 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이거를 원자력 발전소를 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30개를 넘게 지어야 되는데 그거 어디다 지을 건데요? AI 시대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신재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신규 원전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던 약속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재검토를 시사한 데 이어 이 대통령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정부 때 수립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원전업계와 학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원전 건설에 10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10년 후라도 우리 국민이 싸게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태양광 풍력은 햇빛이 쪼이고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생산하는 간헐성 전원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1년 365일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필수인 시설입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이 또다시 탈원전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인데 국회는 하루 종일 파열음을 냈습니다. 어제 여야가 이른바 덧셈 특검법 수정에 모처럼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하룻밤새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깬 겁니다.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이 밤새 거세게 반발하자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번복한 건데요. 이 대통령까지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여권을 누가 움직이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최종 통보한 건 오늘 아침 7시에서 8시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틀 동안 협상한 끝에 이른바 더 센 특검법 수정 처리를 합의한 지 12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두 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문 크게 불러드리고요. 1차 어제 협의한 거라니까. 여야는 어제 특검 수사 기간을 늘리지 않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도출했는데 민주당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자 등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합의가 깨진 겁니다. 어제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관련한 협상은 최종 결론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합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내란 극복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반발하는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 국민의힘은 협치를 하자던 건 말뿐이었냐고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고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파견 검사를 최대 30명 더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모처럼의 정치 복원 시도가 하루도 못 가 물거품이 되면서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이 원하지 않는 방향의 여야 합의는 한동안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그런데 특검법 수정 합의를 놓고는 민주당 지도부끼리 충돌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합의 내용을 몰랐다는 식으로 발을 빼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 사과까지 요구한 겁니다. 다 같이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말이냐는 건데 합의 파기에 따른 당내 후유증도 상당할 듯합니다. 두 사람 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가 3대 특검법 수사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자 추미애, 전현희, 서영교 의원 등 당내 강경파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성 지지층도 내란당과 합의하냐며 문자 폭탄을 보냈습니다. 결국 합의 2시간여 만에 정청래 대표가 당 원내 지도부에 재협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대표는 자신은 협상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모든 책임과 비난을 뒤집어쓰게 된 김병기 원내대표는 발끈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대표 직함도 생략한 채 정청래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고 이후 SNS에 당 지도부, 법사위 등과 충분히 소통했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정 대표도 합의 내용을 알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쉬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이후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기간이 문제라면 왜 아무 말 하지 않았냐며 소통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 대표는 제 부덕의 소치라며 의원과 당원들에게 사과했지만 김 원내대표에게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당과 원내 간에 그 소통을 하면서 협의는 그렇게 진행되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딱 보고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후 본회의장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 같은 여권 혼선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민주당사로 몰려가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이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선물이 합의 파기냐며 내일 협치 파괴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합의 파기에 반발하며 향후 정기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고 하는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여권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금융당국 재편을 위해선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야당과의 합의 파기로 민생과 밀접한 금융 컨트롤타워 재편이 늦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당원들과 함께 협치 파괴 규탄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장외투쟁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보여지는 현상은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통 분립이다. 여의도 대통령과 충정로 대통령이 틀어서 지금 이 상황이 온 것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 지원을 감수하면서까지 여야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정청래, 김병기 투톱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민주당 지도부들 즉각 사퇴하라. 당원들이 끌어냅시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당내 투톱을 향해 정신 차려라. 둘 다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100일 회견 후폭풍입니다. 자, 근데 이 대통령이 오늘 시간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2시간 네. 넘게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다 밝혔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원래 이재명 정부의 국정 키워드는 통합과 실용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반기업법과 검찰, 방송법안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실용과 협치 진정성이 있느냐, 그리고 대통령의 본심이 뭐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오늘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실용 기조를 대체로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대일, 대미 실용 외교와 성장 중시라는 근간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특검 수사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속도 조절론을 펴면서 정청래 대표에게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줬는데요. 오늘은 특검법 합의에 반대하고 또 내란 특별재판부도 설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용보다 강경 대결 노선에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톱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내란 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이런 말까지 했어요. 강성 지지층 겨냥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내란 수사와 재판은 타협 없이 간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그동안 개딸은 닥치고 내란 척결 그리고 검찰 개혁을 요구해 왔습니다. 대통령과 개딸이 한 몸이란 것을 명확히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내란 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안색인데요. 또 일각에서는 인민재판하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사법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도 좀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권력엔 서열이 있고 입법부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치가 사법에 우선한다. 입법부 우위론을 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지지층에서는 박수를 받겠지만 사실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법부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국회는 그럼 마음대로 하면 되냐 뭐 이런 반발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길을 끈 게 특검법을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협치가 아니다, 네. 야합이다 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당 지도부를 비판한 겁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며칠 전 영수회담에서 여야 대표들과 손을 맞잡고 이 야당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란 특검법과 정부조직법을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고 협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야 합의에 반대하면서 여당 지도부를 질책한 모양새인데요. 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에 상당히 당혹해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보고가 안 됐다면 그 자체도 좀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동안 정청래 대표가 아주 상당히 잘 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좀 사퇴 요구까지 받았어요. 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인데 당은 아주 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김병기 원내대표 측은 정 대표 측과 사전에 협의했다. 그리고 웬만한 건 다 조율했다 했는데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자 이 정 대표가 일방적으로 이를 뒤집고 원내 책임을 씌우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정 대표가 이 사과 요구에 내 부덕의 소치라고 물러선 것을 보면 아마 정 대표도 모르고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개딸들은 뭐 김원내 대표뿐만 아니라 정 대표도 배신자 이런 느낌을 얘기하면서 이 사퇴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선명성으로 이 상당히 박수를 받았던 정 대표가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듯합니다.
베이디트가 개딸 그러니까 좀 나쁜 말처럼 들리는데 개혁의 딸이라는 거죠? 그렇죠. 강성 지지층을 통칭하는 겁니다. 좋은 말로 쓰는 개딸입니다. 네. 자, 이번엔 이제 그러면 이 대통령이 전국 주도권을 회복했다 이런 평가까지 받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동안 정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받으면서 여의도 대통령이란 별칭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의 국정 주도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대통령이 내란 척결 그리고 개혁 드라이브를 앞세워서 개딸의 지지를 다진 반면에 정 대표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검찰, 언론, 사법개혁 등의 주도권이 대통령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내세워온 여야 협치, 중도 실용 노선은 빛이 바랄 수밖에 없는데요. 여권 지지와 구심력은 올라가겠지만 국민 통합은 그만큼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정치를 할 거냐 이게 가장 관건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베이디트 잘 들었습니다. 만취 음주운전 전력에 학생 폭행, 각종 막말 논란까지 불거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임명을 강행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교진 후보자 청문 보고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시작 3분 만에 여권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음주운전 전력은 뼈아프지만 이진숙 후보자 낙마로 장관 자리가 장기간 비어있는 상황을 더 이상 두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장시간 공석으로 방치하는 것보다 임명하는 실익이 훨씬 압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에 반발해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최 후보자가 참가하는 교육 일정 보이콧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민 앞에 사퇴로서 책임지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여제자 폭행, 천안함 음모론 공유 논란 등으로 청문회 내내 사과했습니다. 분명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일이고 사과를 드리고.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권 의원은 유일하게 남아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김창석 기자입니다. 총 투표수 177표 중 가 173표, 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권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처음 만난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당일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특검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유자의 허위 진술뿐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던 것입니다. 앞서 의원총회에서도 당당하고 결백하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에 투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탄국회로 제19 감싸기 행태를 보였던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당하고 결백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주십시오. 다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는 야당 탄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고 권 의원은 떠나는 동료 의원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눈 뒤 홀로 남아 본인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권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회의가 끝날 무렵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연설 도중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동조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데 대해 정치 현실이 아무리 험악해도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한다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김사섭입니다. 성 관련 추문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를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출소 한 달도 안 돼 전면에 나선 건데 조 전 대표는 당을 대표해 피해자에게 사과한다고는 했습니다만 피해자 측은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조국 비대위 체제가 당의 위기를 추스릴 수 있을지 고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 원장은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지 27일 만에 당의 전면에 서게 됐습니다. 조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당이 돌아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비위 사건을 폭로한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을 보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될 경우 피해자 지원보다는 조국 중심 구조로 당이 흐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오히려 제3자가 좀 수평적인 어떤 구조의 그런 비대위원장이 더 낫지 않겠나. 국민의힘은 당이 피해자보다 조국 수호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앞에 반성은커녕 학사로 면죄부를 주고 이제는 비대위 등판으로 마무리하려는 이 뻔뻔함을 국민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새 비대위는 조 원장이 위원회 구성 권한을 갖게 되는데 폐쇄적인 당의 구조가 피해 회복에 영향을 미칠 거란 지적에 따라 외부 인사들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대해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까지 헌재로 가져가는 사실상의 사심제를 도입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한 뒤 퇴임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부 여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개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대학 특별강연에서 국회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재판 소원을 도입해 사심제로 가자는 건 모순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재판 소원은 대법원 판결 사건까지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문 전 대행은 재판 소원을 도입하면 대법원에 1년간 접수되는 4만 건 넘는 사건 중 30%는 불복할 것이라며 헌재에서 결정이 나오기까지 3, 4년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대법원이 한 차례도 대화하지 않고 대법관 증언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며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여당의 사심제 추진에 반대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이제 사심에 갔어야 장관 세월과 장관 돈과 장관 노력, 장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거쳐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 대법원은 내일 오후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어 여당의 사법개혁 5대 의제를 논의합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미성년자를 유괴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짜장면을 사주겠다며 접근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서울에서는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강제로 껴안으려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반바지에 흰 티를 입은 남성이 여자아이에게 뭔가를 말하더니 손을 뻗어 팔을 잡습니다. 놀란 아이는 순간 몸을 돌려 피합니다. 60대 남성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하려다 실패했는데 바로 맞은편에는 치안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학부모의 신고로 남성은 3시간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하교하던 여학생에게 짜장면을 사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 유인 미수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말로 꼬신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강북구에서는 60대 남성이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는 9살 여자아이에게 진짜 예쁘다, 한번 안아보자며 접근했다. 성추행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지난 8일 경기 광명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했던 10대 고등학생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저 피해자 따라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피해자한테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법원은 오늘 밤 늦게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렇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선 우리 아이가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등하굣길을 아이와 동행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에게 버튼을 누르면 큰 경고음이 울리는 안심벨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한 초등학교 앞. 학교 시간에 맞춰 학부모들이 정문을 지키고 섰습니다. 잇따르는 유괴 미수 사건에 아이를 직접 데리러 나온 겁니다. 저도 안 나오다가 자꾸 그 유괴 뭐 납치하려 했다 뭐 이런 걸 보니까는 나오긴 했거든요. 최근 발생한 약취나 유해 미수 사건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상대로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대낮 사람이 많은 큰 길로 다녀도 안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불안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넉 달 전 저학년에게만 보급했던 안심벨을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10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울려 주위 사람에게 위험을 알리는 장치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보급된 안심벨입니다. 이렇게 작동시키면 50m 떨어진 곳에서도 경보음이 들립니다. 하지만 학부모들 걱정은 여전합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작동이 안 된다거나 그러는 일들도 많았고 있어도 무의미하지 않을까. 그제 서울에서는 갇혀있다는 아이의 목소리를 AI로 만든 뒤 유괴한 것처럼 속여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이은 아동 대상 범죄의 경찰청은 전국 초등학교 6,100여 곳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학교 주변에서 검문 검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 영흥도 갯벌에 고립됐던 70대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남성을 구한 건 올해 34살의 젊은 해경이었습니다.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시민을 먼저 살려냈고 자신은 거센 물살을 헤엄치다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허리까지 밀물이 차오른 바다에 해양경찰관과 한 남성이 서 있습니다. 경찰관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남성에게 전달합니다. 해로질을 하다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발에 다친 그 고령이 갯벌 고립자한테 아무래도 발을 다치니까 거동이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 외근 구명조끼 이제 벗어서 남성은 약 1시간 뒤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70대 남성이 고립돼 있었던 저 섬은 육지에서부터 2k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벗어준 해경은 육지로 헤엄쳐 나오다 빠르게 차오르는 밀물에 휩쓸려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물빨 엄청 세요. 그냥 무지하게 빨리 들어와요 물도. 저 백중산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구조하라고 했지만 실종된 해경은 6시간 만인 오전 9시 40분쯤 인근 바다에서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시민의 목숨을 구한 해경은 올해 34살의 이재석 경장입니다. 2021년 7월 순경으로 임용됐고 안전관리 분야 등에서 유공을 인정받아 여러 번 표창을 받은 성실한 경찰관이었습니다. 해경은 왜 이 경장 혼자만 바다로 구조하러 나갔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북한 공작원 지시를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연락책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동안 조직원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시간을 끌어왔는데 오늘로 4년간 이어진 재판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2017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결성된 충북동지회 조직원 4명은 이듬해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여러 차례 접선하고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후 공군 청주기지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시위를 벌이고 국가기밀을 탐지해 북한에 보고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짜집기 해갖고 이런 활동들을 정권 비판하는 거 못하게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대법원은 충북동지회에서 북한과의 접선 일정을 조율하고 지령 전파 역할을 맡았던 연락책 박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범죄단체 결성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규모와 체계를 볼 때 충북동지회를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지난 3월엔 충북동지회 위원장 등 다른 활동가 3명도 징역 2년에서 5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수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변호인들이 사임계를 내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켰고 박 씨에 대한 확정 판결은 기소 후 4년 만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취소돼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해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을 언급했습니다. 공항이 이대로 건설된다면 조류 충돌 위험성이 무안공항보다 수백 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해왔습니다. 오는 11월 첫 삽을 뜰 예정이었는데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와 시민 등 1,300여 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항 건설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지역 균형 발전만 내세워 부진의 멸종 위기종, 세계 자연유산인 인근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부실하게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축소 반영했다며 국토부가 유사한 환경이라고 주장한 무안공항에서 지난해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무안공항의 635배였습니다. 원고 측은 환호했습니다. 국토부는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KT가 무단 소액 결제 사태에 대해 5,5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해킹은 없다던 입장을 불과 하루 만에 바꾼 겁니다. 복제폰 정황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추가 피해 우려는 여전합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소액 결제 피해 첫 신고 접수 보름 만에 브리핑을 열고 모습을 드러낸 김영섭 KT 대표. 이번 사고에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가 발생된 고객께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5,5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출 정보는 가입자 식별번호 IMSI, 통신사가 이용자 인증을 위해 유심안에 저장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가짜 신호를 받은 이용자는 모두 19,000명인데 이 가운데 5,500여 명의 유심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겁니다. 신호를 분석해본 결과 5,561명이 IMSI 신호를 단말해서 보낸 상황은 확인했고 이 신호들은 불법 기지국을 통해 저희 기지국으로 전달되었다. KT는 아직까지 유출된 정보가 악용된 정황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IMSI가 복제폰 제작이나 소액 결제 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여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가입자 단말하고 통신사 서버 중간에서 기지국을 해킹을 해서 기지국에서 인정 정보를 탈취한 거니까 그거와 결합을 하면 되게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KT는 불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고객의 유심을 무료로 바꿔주고 다른 통신사로 갈아탈 경우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보유한 회사인 만큼 파업이 길어지면 한미 조선업 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40m 높이 대형 크레인 위에 총파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크레인 위에서는 노조 지부장이, 아래에선 노조원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자 존중이 없다면 이번 2025년 임금 단체 협상 2차 의견 이체안은 없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가 전면 파업에까지 나선 건 2021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노조는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 중심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경력금을 늘리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20여 차례 교섭했지만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11차례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는데 어제는 크레인 점거 과정에서 사측과 물리적 충돌도 빚었습니다. 전체 노조원은 6,500여 명에 이르는데 모두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라 첫날 조업 차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한 공정이 멈추면 다음 공정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작업 순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자유도가 있어서 다만 파업이 장기화되고 부분 파업만 하고 있는 HD 현대 미포와 HD 현대 3호까지 전면 파업에 나설 경우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이들 조선 3사는 현재 3년치 일감을 수주해놓고 있는데 마스가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 일주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지금 근로자들은 애틀란타 공항으로 이동해 국내 귀환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에서 날아간 전세기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데 석방 모습 먼저 백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조지아주 이민세관 단속국 관계자들이 도로 주변을 통제하더니 버스가 줄지어 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한국인 근로자 등 330여 명이 석방됐습니다. 근로자들은 호송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애틀란타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우리 근로자들이 풀려난 건 구금 일주일 만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사복 차림으로 수갑을 차지 않았고 공항까지는 대략 5시간 넘게 걸립니다. 각 버스마다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탑승해 공항까지 동행합니다. 외교부는 우리 근로자 317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행을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기에 탑승하는 총 인원은 외국인 14명을 포함해 모두 330명입니다. 탑승 수속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돼 비행기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쯤 예정대로 이륙하면 애틀란타에서 인천공항까지는 15시간가량 걸리는 만큼 한국에는 내일 오후 4시 전후로 도착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출발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한국인 근로자 석방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추방이 아닌 자진 귀국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건데 이번 구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실무 협의체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신경희 기자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상처와 충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 재입국 후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확약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석방이 지연됐던 건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지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의 지시다. 왜 그랬냐?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그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에 맞춘 비자 제도 신설을 위한 실무 협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입법을 통해 새로운 비자 형태를 만드는 방안보다는 현존하는 비자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자 관련 워킹그룹에 대해서 현지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가 있었으며 앞으로 실무 차원에서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구금 사태에 대해 문화 차이에서 발생한 사태로 보인다면서도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들 입장에선 투자를 주저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다만 3,500억 불 대미 투자와 관련한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재정 위기에 허덕이는 프랑스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전임 내각에 이어 신임 내각도 긴축 재정을 이어가겠다고 하자 20만 명이 거리로 나와 격렬한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새 총리에 임명된 르코르니 총리가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한글이 선명한 파리의 한 식당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화염병을 든 시위대들이 구호를 외치고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대치합니다. 프랑스 곳곳에서 현지 시간 10일 긴축 재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On nous prend pour des vaches à lait. C'est-à-dire que le capitalisme, on va dire, le patronat et le gouvernement qui fait les lois qui vont bien avec. 앞서 정부가 부채 감축을 위해 정부 지출을 동결하고 공휴일을 줄이겠다고 하자 극좌 성향의 정치 세력과 강성 노조까지 가세하면서 2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500명가량의 시위대가 체포됐고 경찰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On nous annonce un message encore plus à droite que la droite de la droite. Enfin, c'est un déni de démocratie. 철도 노조 일부도 파업에 나섰고 루브르 박물관 일부 전시실도 폐쇄됐습니다. 의회에서 바이루 내각을 불신임한 야당은 새로 임명된 르코르니 총리를 향해 경고했습니다. Et si ce gouvernement entend là encore poursuivre la politique d'Emmanuel Macron, eh bien, il tombera et il s'exposera à la censure du Rassemblement national comme nous l'avons fait. 오는 18일엔 총파업까지 예고되면서 프랑스 전국이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미국 최대 청년 보수단체를 이끌던 찰리 커크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트럼프는 추모 성명을 내고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내 극심한 정치 양극화로 정치 폭력이 갈수록 확산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대학 토론회에서 한 청중이 총기 폭력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Do you know how many mass shooters there have been in America over the last 10 years? In America. 토론자가 마이크를 잡고 답을 하는 순간 Counting or not counting gang violence? 총성이 울리고 청중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총에 맞은 사람은 청년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인 31살 찰리 커크입니다. 커크는 병원에서 끝내 사망했습니다. I just heard a shot and I saw him falling towards the left. 10대 때부터 정치 활동에 뛰어든 커크는 자타가 공인하는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2020년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한 뒤 말어라고 해서 함께 복귀 전략을 논의할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공화당 전당대회에선 주요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We will fire the Biden-Harris regime and put Donald Trump back in the White House where he belongs.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를 순교자라고 부르며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Charlie Kirk traveled the nation, joyfully engaging with everyone interested in good faith debate. 수사 당국은 용의자가 건물 옥상에서 커크를 저격한 것으로 보고 쫓고 있는데 미 언론은 정치적인 동기의 암살 사건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Now, the end of the age, I'm afraid I feel is right upon us. Okay, now maybe we can zoom in on the past. 미국의 종말론 집단 천국의 문. 죽음을 통해 외계의 존재가 되고 UFO를 타고 천국으로 간다고 믿었죠. 결국 1997년 39명이 같이 죽었습니다. 아, 저건 미친 사람들 얘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UFO 교도가 될 수 있습니다. Study after study has shown that being presented with information that contradicts a firmly held belief is more likely to backfire, to make you cling to that belief harder than it is to change your mind. 오늘날 그 믿음을 증폭시키는 게 바로 유튜브입니다. 특히 정치 유튜버들은 세상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정상적인 민주사회를 허물고 있는 겁니다. 곽상원 민주당 의원이 특정 유튜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친여의 거두죠. 김어준 씨를 겨냥했습니다. 지난 1년간 민주당 의원 166명 가운데 106명이 김 씨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그가 주최한 행사에는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 그리고 국무총리와 당대표 후보자까지 총 출동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계엄 당시 가장 먼저 김 씨에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계엄 직후에 저한테 대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 총수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의 영향력은 입법에도 미칩니다. 위헌 논란이 있던 내란 특별재판부도 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조사 결과 하나가 다시 부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보수 정치권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환기를 품는 자가 당대표 되고 또 예언할까요? 향후 국회의원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명 유튜버를 비판하려면 정치 생명까지 걸어야 합니다. 엄청난 용기가 있었다. 김어준 씨의 말이 사실상 당론이자 당원 당규인데 민주당에서 정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앞으로. 상식 있는 국민들 눈에 어처구니 없겠습니다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People say, who do you think you are? Yes, it is. It's a cult. I mean, it's the cult of cults. 음모론의 온상지이자 양극화를 부추기는 극단적 정치 유튜브는 현대 정치의 신흥 종교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비켜갑니다. 무섭고 두려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기 때문입니다. 9월 11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유튜브 무당이었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에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는데요. 아침과 저녁은 가을, 낮에는 여름의 두 계절이 공존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부터는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내일 밤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과 전북에 120mm 이상, 서울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가뭄이 극심한 강릉에는 20에서 60mm의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 춘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부산이 28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1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